캐나다 국방장관 첫 한국 방문 KF-21 전투기 첫 번째 구매국 협약 영미권에도 수출 KF-21 전투기 캐나다 수출 독점 상태 난리난 중국 상황 한국 캐나다의 응분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첫 생산 물량을 당초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사업 타당성 연구 결과 전해드렸었습니다. 전투기에 장착된 미사일이 지상시설은 공격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대로 물량을 줄이면 대당 가격이 2배 정도 올라서 1,3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사업 타당성 연구를 통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초도 양산을 기존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고 방위사업청에 보고함에 따라 관심은 전투기 가격에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항공업계 소식통들은 SBS의 KF-21의 초도 양산을 20대로 줄이면 대당 가격은 1억 달러, 약 1,3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당 목표 가격 700적 원대보다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한된 예산의 생산비가 급등하면 공군 전력화 계획 물량인 120대를 채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국방연구원의 핵심 주장은 초도양산 KF-21에는 공대공 미사일만 장착되는 만큼 북한 지상시설을 공격하는 공대지 미사일이 없는 전투기를 40대나 만드는 건 예산 낭비라는 것입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미사일 사정을 들어 전투기 개발 계획을 문제 삼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이 KF-21 양산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진단은 몇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다 우리가 확보를 해야 제대로 된 KF-21 전투체계를 갖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꼬리, 미사일, 가 몸통, KF-21을 흔드는 일까지 발생은 하지 않도록 검토를 같이 해줘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KF-21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미사일 확보 계획을 더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적이 당신을 죽이거나 침략하겠다고 하면 믿어야 한다. 지난 9월 말 우크라이나군 소령 2명이 한국을 찾았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국제협력관실 소속 페트로 야첸코, 46, 소령을 비롯해 장교 2명이다. 이들은 창끝 전투학회, 학회장 조상근의 초청으로 방한했다. 창끝 전투학회는 대대급 이하 소부대 군사혁신을 추구하는 민간단체다. 이번에 두 우크라이나 장교를 초청한 이유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벌어지고 있는 드론 활약상에 대해 듣기 위해서이다. 일부 학자들은 돈바스 전쟁 2014년을 1차, 2022년 전면 침공을 2차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라고 표현한다. 우크라이나 리비우 출신인 야첸코 소령은 통신항공공학 석사다. 2022년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우크라이나 팬클럽 회원으로 활동하며 책 14권을 썼고 문학상도 받았다. 전 시동원령에 따라 2022년부터 소령으로 입대에 복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역 장교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데 본인 의사에 따라 지원하며 유사시에는 동원된다. 야첸코 소령은 장교 양성 과정을 거쳤다. 기자는 영관급 장교에 불과하지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군의 현역 장교들을 통해 전쟁의 현황, 특히 드론 전쟁을 비롯한 현대 전쟁의 새로운 양상을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이들을 인터뷰했다. 기자의 질문에는 모두 야첸코 소령이 답했으며 민감한 사안에는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명백한 전쟁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분쟁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특별군사작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당초 전면전이 아닌 짧은 시일에 끝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침공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초기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2주 안에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고 수주일 내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대규모 전면전을 계획하지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노획한 문서, 러시아 전쟁 포로의 증언, 다양한 군사 정보를 통해 확보한 내용입니다. 러시아는 키이우를 점령한 후 행진을 위한 옷도 따로 준비해 놓았었습니다. 수도 점령 축하 행사용 차량까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실패하자 러시아는 침공의 규모를 축소하려고 계속해서 특별군사작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예측했습니까? 네. 러시아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을 통해 침공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오래전부터 러시아의 침공 준비 과정을 분석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점령 위에 30년간 준비, 지난 9월 24일 충남 계룡시 계룡문화의 전당에서 창끝 전투학회가 드론을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어떤 분석입니까? 우선 러시아는 자국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30년가량 여론전, 심리전, 선전전을 전개했습니다.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뒤섞어 자국과 상대국에 유포했죠. 러시아는 자국민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소련 붕괴는 큰 비극, 소련 시대의 삶이 매우 좋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선전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인은 매우 위험하고 극도로 민족주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세뇌를 했죠. 저도 2003년 러시아에 있을 때 이를 경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도 러시아 동조 세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친러 성향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들을 지렛대로 삼았죠. 대표적으로 빅토르 야누코비치, 2014년 러시아 망명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끼쳐 이익을 취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죠. 어떤 식입니까? 러시아 정보기관의 영향력 행사 전략은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 왔으며 주로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갈등 유발 단계입니다. 목표 대상인 나라, 내부에서 최대한 많은 분쟁이 일어나게끔 움직입니다. 주로 종교적, 사회적 갈등입니다. 여기에는 극좌 극우 정치 운동에 대한 지원, 인종 간 갈등 유발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조장한 갈등을 바탕으로 그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든 후 러시아의 문화적 영향력으로 통제합니다. 세 번째는 난정화 단계입니다. 해당 국가의 유력 인사, 정치인 등에게 돈과 정보를 제공하고는 러시아의 우호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야첸코 소령은 2차 아편 전쟁 1856에서 1860년 당시 러시아가 당시 상황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동아시 아연해주를 획득한 것도 앞서 소개한 이론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무력 침공은 러시아의 마지막 수단. 러시아는 왜 무력을 사용한 겁니까? 두 번째, 불안정화 단계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침공은 마지막 수단이죠. 러시아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십 년에 걸쳐 준비합니다. 절대로 즉각적인 침공을 하지 않습니다.
야첸코 소령은 친러 성향인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2014년 실각한 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크림반도 사태, 돈바스 사태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내부 분열로 인해 두 침공의 군사적인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 제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러시아는 모든 제재를 예측하고 대비했습니다. 전면 침공을 앞두고는 대량의 루블을 달러로 바꿔 비축해놓았죠. 또 미르라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대비했습니다. 미르는 2015년 러시아가 도입한 국내 결제 카드 시스템이다. 2022년 서방의 제재로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러시아에서 사업을 중단하자 미르가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러시아의 현재 전략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이브리드전, 군사와 비군사적 수단 결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사력만이 아니라 러시아 사회 전체, 언론, 기업, 종교 등 모든 분야를 동원합니다. 2022년 침공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사회는 어땠습니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선 전면 침공이 불가능하며 푸틴 군대가 더 이상 진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쪽에선 침공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왜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까? 전쟁을 대비하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이죠. 전쟁이 두렵고 또 비용도 많이 듭니다. 상당수 우크라이나인은 러시아의 위협을 환상처럼 여기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개혁 덕분에 선전 2014년 돈바스 사태 크림반도 사태와 달리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군사, 훈련하며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드론을 생산하는 비정부기구를 만들고 새로운 전술과 전략을 시험하는 등의 준비를 해놓았었습니다. 또한 나토, 미국 등과의 협력으로 군사개혁도 이루어 놓았었습니다. 이 개혁은 전쟁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첸코 소령은 우크라이나 군대는 작고 러시아 군대는 크고 강하다는 편견이 있다면서 이 전쟁은 명백히 제국주의적 전쟁이다.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인적 자원, 천연 자원을 점령하는 것이라고 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모두 점령하면 전쟁이 끝나는 겁니까? 푸틴의 의도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푸틴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모두 점령한 뒤에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점령지, 우크라이나를 바탕으로 또 다른 영토 확장에 나설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주민을 세뇌하고 이들을 전장에서 소모되는 미래의 러시아 보병 전쟁 기계로 동원할 것입니다.